네, 지금부터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연구는요, 그 부정적 사건을 기준으로, 그 앞에 일어난 사건과 뒤에 일어난 사건에 어떤 게 더 기억에 잘 남는지를 연구한 연구였어요. 어, 그래서 원래 목적은 다른 거였다고 하는데, 연구하다 보니 나온 사이드 이펙트 같아요. 그래서 72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연구는 150명 참가자로 확대해서 연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요. 그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사건을 기준으로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 그러니까 앞의 이미지와 뒤의 이미지 중에 무엇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가를 실험을 해봤더니 부정적 사건 기준으로 그 뒤에 있는 걸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선명하게 기억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우리 고객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도 이런 게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고객들이. 이게 그 부정적 사건의 감정이 너무 강렬하면 여기서 이제 PTSD 수준까지 얘기를 하는 걸 보는데 기억이 단절되는 어떤 이유가 앞에 거에 비해서 뒤에 거가 너무 선명하게 남아버리니까 상대적으로 기억이 단절된 것 같은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것 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건 결국 어떤 특정 사건과 기억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 연구이다 하면서 결국에는 앞으로는 긍정적 감정을 사용해서 기억을 강화하는 방법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도 현실인식 단계에 가서 질문 나눠보시면 고객분들이 부정적인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죠? 예.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촉발된 그 순간을 기준으로 그 뒤에 일어난 생각들과 사건들이 훨씬 더 선명하게 남거든요. 우리 기억 속에. 이 연구에 따른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열린 질문으로 하더라도 고객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 그럼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해서 그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고객이 가능성과 잠재력과 기회를 보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를 매 순간 코치는 고민을 해야겠죠. 그죠? 컨설턴트라면 그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해 주는 게 필요하겠지만 코치라면 어, 코칭으로 계약된 서비스라면 그거를 분석하는 건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네. 이게 첫 번째 연구고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있나요? 부정적 사건, 이후에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이 남아있는 사례를 공유해 주실 분 있을까요? 다음 거. 이번 거는 이게 아마 칼럼일 겁니다. 초이스 온라인에 올라왔던 칼럼이고요. 뇌과학과 코칭에 대한 지금까지 여정을 좀 정리하는 칼럼 같은 거였는데, 출발점은 2010년도 까지 이제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이 대중화가 되면서 코칭을 초기에 이제 사용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새로운 시각을 제공을 했고, 그때쯤에 리처드 보야치스와 앤서니 잭이라는 사람이 공감적인 코칭이 긍정적인 뇌 상태를 만들어낸다라는 연구를 발표했대요. 그리고 데이비드 록, 제프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2009년에 코칭 위즈 더 브레인 인 마인드라는 걸 출판하면서 코칭 업계에도 이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에 관련된 관심과 저작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뒤로 이제 2010년부터 23년까지 13년 동안 뇌과학은 여기서 anything goes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 이래저래 번역을 해봤을 때 그냥 아무거나 다 하는 시대라고 번역을 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칭을 뉴로사이언티스트는 코칭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만의 코칭 프로그램을 이야기했고 코치들은 또 기초적인 뉴로사이언스 지식만 가지고 자기 교육 프로그램에 응용해서 진행한 코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이제 과학적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뭐 많은 진전도 있었죠. 실제로 저도 제가 과학교육 전공이기 때문에 다른 코치님들의 교육을 들어보면 좀, 음, 만족스럽지 못했던 교육들이 몇 가지가 좀 있었어요, 예전에. 저건 비과학적인데? 저거는 신경과학 분야에서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과학에선 저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왜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자꾸 저 얘기를 하지? 이런 적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어, 뭐, 최근 한 3, 4년 전쯤 또 한때 확 붐이 일었던 게 그 양자 물리학 관련된 이야기죠. 양자 심리학이 나오면서 저 양자 심리학 그 두꺼운 책도 제가 열심히 읽어봤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저희, 네, 과학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음, 양자 물리학은 전 세계에서 이해한 사람이 한 7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양자 물리학을 심리학에 합치겠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 물리학자들조차 양자 물리학은 제대로 이해 못 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 뇌과학 지난번에도 한번 오해와 진실 그 편에서 뭐 삼중뇌, 좌뇌, 우뇌, 우월성, 뭐 좌뇌형, 우뇌형 막 이렇게 나누는 거, 뭐 감정적인 두뇌가 전체를 다 지배한다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뭐 약간의 좀 과장이 된 경향이 있죠. 음.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은 발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있잖아요. 많은 연구 중에 제가 가장 최근에 비판까지는 아니고 가장 최근에 언급했던 게 파워 포즈, 뭐 또는 그 슈퍼맨 포즈, 뭐 원더우먼 포즈라고 불리는 그거. 그 특정 포즈를 취하면 거기에 맞는 호르몬이 나오고 감정이 바뀐다. 라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전면적으로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맞다는 연구도 있고 틀렸다는 연구도 있어요.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은 이 연구를 가장 처음 발표한 사람은 이 연구를 폐기했어요. 자기가 직접 자기 논문을 반박했어요. 나는 그게 된다고 믿지 않는다라고 16년에 다시 자기가 수업하고 있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칼럼을 다시 써서 올렸습니다. 가장 처음 발표한 연구 저자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강의에 할 때는 뭐랄까, 정확하게 알아보고, 어, 강의에 넣거나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음. 어쨌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 혹시 우리 뭐 대표님들은 뇌과학이나 뭐 양자 심리학이나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없나요? 자, AI 관련된 이번에는 칼럼이었고요. 포춘지에 올라왔던 거였고,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기사에도 구글에서 또 수백 명 자른다고 했죠? 네. 또 자릅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자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자르기만 하냐라고 놓고 보면 아니에요. 자른 만큼 다른 걸 또 뽑아요. 근데 이 뽑는 사람들은 전부 다 AI를 쉽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뽑더라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비슷한 연구가 있어서, 칼럼이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잠시만요. 보시면 기업들이 예산에서 72만 명의 일자리를 줄였대요. 엄청 크네요. 72만 명이면. 보시면 구글과 아마존은 비용 감소를 통해서 수익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많은 기업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대규모 채용을 진행했고, 그러나 지금 다시 과도한 인력들을 감축하고 있다. 그다음 AI 기술 대중화 때문에 관련 직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반면 BAI 분야가 감소하고 있다. 저번에 나눠주셨던 것처럼 그냥 사무직을 뽑아도 AI 쓸 수 있는 사람이죠? 지금은. 네.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된 상황이고 실업률이 4% 미만인 뭐 긍정적인 측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뭐 또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특히 미디어 산업은 지난해에만 2만 1,400개의 일자리가 줄었다고 해요. 미디어 산업. 아무래도 중간 수준 이하의 퀄리티를 내는 미디어 분야는 지금 AI가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만들 수 있죠? 지금 GPT 유료 버전 사용하면 캡컷이라고 하는 플러그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이용하면 아예 뭐 예를 들어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명언이 3개 담겨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줘. 뭐 9대 16 비율로 만들어. 라고 하면 한 1, 2분 지나면 영상이 완성이 돼버립니다. 어, 내가 물론 거기서 바로 GPT에서 바로 클릭하고 들어가가지고 필요하면 추가 수정을 하고 다운받을 수까지 있어요. 내가 다운받아서 업로드할 수 있게 아예 완성이 돼서 나와요. 지금 거기까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참 어디까지 될지 주의 깊게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AI 도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GPT도 정식 출시가 되기 전부터 그때는 이제 GPT라고 이름이 안 붙어 있고 그냥 오픈 AI라고만 써 있을 때 그때부터 쭉 베타 서비스 때부터 사용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공유 드린 이유는 좀 이제 트렌드가 일단 산업 전반적인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 해서 그 커리어 코칭 하실 때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대학생들 진로 코칭 하실 때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코치님들이 AI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왜냐면 이 큰 회사들이 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저 회사들이 바보여서 저렇게 가는 건 아닐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고찰과 고민을 통해서 비용을 지금 저기로 옮기고 있는 건데, 그러면 나는 내 사업에서 어떻게 AI를 통해서 수익성을 더 극대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혹시 지금 이미 AI 도구 좀 잘 쓰고 열심히 쓰고 계신 분 사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쓰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때? 건 그 여러 개 플러그인 중에서 캡컷 플러그인을 말씀드린 거고요. 캡컷 플러그인을 쓰시면 한번 음, 그냥 지금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릴까요? 지금 GPT 화면 보이시죠? 여기서 아마 처음에 들어가시면 여기다. 유료 버전 쓰시는 분들 그냥 이렇게 딱 뜰 거예요. 처음에 그냥 GPT-4 해가지고 여기 클릭하셔서 맨 밑에 있는 플러그인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얘를 클릭하시고요. 잠시만요. 여기 No Plugins Installed라고 돼 있죠? 여기 지금 저는 이제 이미 인스톨 해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뜨는데 안 하신 분들은 여기 플러그인 스토어에 가셔야 됩니다. 스토어에 가셔서 요거 캡컷 이거를 인스톨 하신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고 얘한테 바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어, 경영학 분야 명언 5개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줘. 16대 9, 9대 16으로 할까요? 16대 9로 하죠. 음. 그냥 이렇게 하면 제가 지난번에 할 때는 해줬거든요. 되네요. 자, 여기 보시면 유진 캡컷 해가지고 지금 얘가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완성되면 바로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쓸만하면 그대로 쓰시고 아니면 추가 수정하시면 되는 상태인데 네. 지금 나왔죠? Created a video 하면서 16대 9 비율로 이미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You can watch the video here 해가지고 링크 클릭하고 바로 들어가서
비디오를 보거나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몇 분 안 걸리죠? 1분도 안 걸렸죠, 지금? 네. 이게 가능한 시대를 지금 살고 계십니다. 나는 내 코칭 사업을 그래서 어떻게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계시니까요. 네. 아직은 영상이 그렇게 퀄리티가 좋진 않더라고요. 네, 조만간 좋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 이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 이제 단계에서 나오는 일인데 비즈니스 코칭을 하시거나 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코칭하실 때는 지금 당장도 쓰실 수 있는 이야기라서 담아봤습니다. 네, 이건 아마 INC.com인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올라왔던 거네요. 네.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십 관계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7가지 접근법인데요. 이건 뭐라고 나오냐면 파트너십의 50에서 80%가 보통 몇 년 안에 그냥 다 실패한대요. 그 관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트너십을 어,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앞부분에서 서론에서는 보통 동기부여를 해주죠. 7가지 요소는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해결하는 걸 즉시, 해결에 대한 행동을 지금 즉시 해라. 두 번째는 해결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멘토나 컨설턴트나 뭐 코치나 다른 중재자의 도움을 받아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이 코치라는 게 항상 잘 들어가는 거 보고 좀 많이 부럽습니다. 네. 다음, 직접, 그 사람과 직접 대화하기. 소송의 위험이 없는 한 직접 대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 소송 걸릴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아마 소송 걸릴 정도 수준에서는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다음에 내 의도 명확하게 하기.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냥 일상에서도 내 의도가 뭔지 명확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서로 경청하기. 주요 실질적 문제들을 식별하기. 현실적으로 지금 뭐가 이슈인지 명확하게 두 사람이서 문제 핵심을 파악하고 그걸 식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연민을 갖기. 파트너에게 화가 나거나 실망해도 연민을 좀 가져라 하면서 갈등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직장 생활을 다 해보셨으니까, 직장에서 파트너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해결법, 뭐, 이렇게 7단계까지 필요 없고요. 아무거나 떠오르는 거, 한 분만 공유해 주실까요? 제가 이런 거를 계속 공유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컨텐츠 만드실 때 영감 얻으시라고. 음, 그래서 한번 응용해 보시고요. 또, 다른 걸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멀티비타민. 이게 어쩌면 자기네들 멀티비타민 팔려고 한 연구인 것 같긴 한데요. 어, 의미 있는 그래도 연구가 나와서 한번 해봤고요. 알츠하이머 협회에서 발표했던 거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높은 사람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얘네가 뭐 코스모스, 아마 코스모스라고 하는 멀티비타민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자주 언급되는 병원이죠. 그래서 이쪽 연구진이 주도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고요. 이때 보면 어, 코코아 추출물, 멀티비타민 보충제의 효과를 검증해 봤다. 인원은 573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했고 해봤더니 멀티비타민은 전반적인 인지 기능에 대해서 약간의 이점을 보였다. 에피소드 기억력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인지 기능에서도 조금 이점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에피소드 기억력에 더 많은 이점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어, 세 개의 별도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전반적인 인지 기능과 에피소드 기억력 모두에 대해서 강력한 이점이 보였다. 그래서 멀티비타민이 위약 대비 인지 노화를 약 2년 정도 늦추는 것 같은 효과를 나타냈다. 멀티비타민 잘 챙겨 드시면 2년 젊어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내면 카피라이팅인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당장
멀티, 지금 당장 2년 젊어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네. 고령자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혹시, 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비타민 C 굉장히 많이 애용하고요. 멀티비타민보다는 따로 사 먹는 편인데, 혹시 꼭 챙겨 먹는 비타민과 그 이유, 한 가지 정도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또 한번 다른 걸 얘기해 보죠. 아, 소셜미디어와 연관된 연구였는데요. 소셜미디어 사용량과 물질주의 상관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연구팀이 뭐 어디죠? 독일 루 루브르 대학교인가 루르 대학교인가 이건 제가 다시 봐야겠네요. 심리학부 필립 오즈맥 박사가 연구팀을 12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하루 2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 설문지를 가지고 물질주의적 태도, 타인과의 비교 경향, 소셜미디어 활동적 또는 수동적 사용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보니 결과가 물질주의적 태도가 강할수록 타인과의 비교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비교는 주로 수동적인 소셜미디어 사용, 즉 다른 사용자가 게시한 컨텐츠를 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물질주의와 수동적 사용은 소셜미디어 중독하고도 연관이 되더라. 네. 그래서 물질주의적 태도가 강한 사람일수록 비교 성향이 강해지고 그런 사람일수록 소셜미디어에서 내가 뭔가를 던지는 생산하는 이렇게 크리에이터 역할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걸 보는 소비자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높고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더라. 온라인 상태가 아닐 때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아마 지금 청년들 만나서 코칭하시는 분들 이런 청년들 많이 보실 겁니다. 불안해서 핸드폰을 킨다는 애들이 있어요. 불안해서 인스타를 확인해야 돼요. 뭔가 해야 되는데 제가 봤어야 되는데 못 보는 게 있을까 봐 무서워요. 이런 얘기들 합니다. 지금 이 박사는 소셜미디어 자체가 불행으로 가는 6가지 단계 중에 하나다라고 아예 이렇게 표현을 했죠.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이 어, 어,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소셜미디어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서 물질주의적 가치를 유발하고 더 증가시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이 높은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소비적 용도로 많이 사용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러고 있으면 다시 물질주의적 가치를 더 유발하고 더 증가시킨대요. 네. 그래서 계속 상호 보완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거죠, 서로서로. 그래서 우리는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의식하고 줄이는 것이 좋다. 뭐 이런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치료적 상황에서도 우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면서 나왔습니다. 논문이. 소셜미디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소비자로 남지 마시고 생산자 되셔야 된다고요. 네. 소셜미디어를 볼 때는 내가 뭔가를 보고 있다. 그러면 목적은 이거여야 돼요.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보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일정량 이상의 소셜미디어를 딱 보다가 내가 벤치마킹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생산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소비자로서 계속 크롤링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자, 혹 뭐 소셜미디어 관련돼서 어떤 뭐 경험담이나 의견 있으신 분 또 한 분만 나눠볼까요? 요거 좀 기존의 연구랑 좀 다른 색다른 연구가 하나가 나왔는데 언어 발달에 대한 발달 심리나 이런 쪽에서 얘기했던 것과 약간 다른, 완전히 다르진 않지만 약간 다른 연구가 하나 나왔는데요. 요 짧게 이것만 공유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보면 기존에 뭐 무슨 말이 있었냐면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자녀들이 언어적 발달이 다르다라는 연구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챌린저스에서도 재작년에 소개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새로 한 연구에 따르면 그거는 사실상 큰 관계가 없었고 그것보다 그 시절에 어린이들이 주변에서 듣는 말의 양이
언어 발달의 주요 예측 요인이다. 어, 뭐 다국어 바이링구어라고 하죠. 다국어 사용하는 거, 뭐 성별 이런 것들은 사실상 별 효과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